자, 지난번까지 해서 그 사출 성형 이론은 어느 정도 이제 끝마친 것 같고, 오늘은 그 플라스틱 재료의 종류하고 특성을 좀 알아보죠. 먼저 플라스틱 특성부터 좀 살피고 넘어갈까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플라스틱 소재는 점탄성 소재라 그랬죠. 점탄성 소재가 이제 이산고체처럼 탄성적인 성질도 갖고, 그 다음에 액체처럼 점성적인 성질도 갖는다, 뭐 이런 얘기일 텐데, 이걸 우리가 조금 구체화시켜보면은 여기 있듯이 이제 클립하고 릴렉세이션이라고 하는데, 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클립하고 릴렉세이션은 뭐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라스틱 소재가 이렇게 지금 매달려 있는데, 여기서 일정한 하중을 가하게 되면 이제 얘가 변형이 생기겠죠. 근데 변형이 생긴다는 얘기는, 변형은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변형은 주로 고체에 관한 거죠. 탄성일 때 우리가 주로 변형이란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근데 이렇게 고체, 이산고체 같은 성격뿐만 아니고 점성도 생기니까 점성이란 얘기는 결국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시간에 따른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정한 하중을 가하면 초기에 변이가 있다가, 예를 들어서 하중을 가했을 때 변이를 x라 그러면, 이 x가 일정한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한다는 거죠. x가 시간의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얘는 이제 하중이죠. 이제 하중 조건을 정의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렇게 소재가 있는데, 우리가 임의로 일정한 변이를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일정한 변이를 줘서 유지를 한다 그러면, 이때 소재에 작용하는 하중이, 요번에는 거꾸로 작용하는 하중이 시간의 함수가 될 수 있겠죠. 얘는 여기서 하중 조건이 얘가 상수가 되는 거고, 요번에는 변이죠. 변이 조건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고 상수가 될 수 있겠죠.
하중 조건이 상수일 때는 그 변이가 시간에 따른 함수가 되고, 변이가 상수일 때는 이 소재에 작용하는 하중이 시간에 따른 함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요런 조건을 우리가 그 수학적으로는 디리클렛라는 그 수학자 이름을 따서 디리클렛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변이를 일정하게 줬을 때 얘는 노이만 경계 조건이라고 그러죠. 노이만도 수학자 이름이죠. 참고로만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노이만 경제 조건은 그 변이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정한 속도를 경계 조건으로 줄 수도 있고, 일정한 변이를 경계 조건으로 주는 것도 전부 노이만 경계 조건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디리클렛 경계 조건도 어떤 하중이 될 수도 있고 압력이 될 수도 있죠. 그 정도로만 알아두고, 우리가 그 디리클렛 경계 조건을 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클립이라고 부르죠. 클립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노이만 경계 조건을 줬을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을 우리가 릴렉세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이 점탄성이라고, 점탄성을 이제 좀 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려면,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디리클렛 경계 조건 또는 노이만 경계 조건을 적용시키고,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시간에 따라서 이제 관찰해 봄으로써 이런 점탄성이라는 특성을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요 정도 이제 그 상식을 갖고 여기 읽어보면은 별로 어려운 게 없죠. 클립은 얘기했듯이 일정한 하중이고, 릴렉세이션은 일정한 변형이죠. 그래서 뭐 다음 페이지 보면은 클립은 여기서는 스트레스 스트레인 시스템이니까 스트레스가 일정한 거고, 릴렉세이션은 스트레인이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디리클렛 경계 조건이고 이쪽이 노이만 경계 조건이라고 보면 되죠. 요 정도 수학적으로 이제 점탄성을 정의를 하면, 제가 그 클립하고 릴렉세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나중에 이제 혹시 그 CA에서 그 고급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소재에 대해서 여기 한번 볼까요? 점탄성 소재에 대해서 이제 그 CA를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트랜지언트 어널리시스가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시간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보면은 여기서 이제
비스코 일레스틱이라고 해갖고 한번 검토를 해보면 재료에 이제 비스코 일레스틱 소재들이 다 그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으로 정의하게 돼 있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점탄성 적인 그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이 있는데 뭐 여기 나오네요. 이제 뭐 폴리머 해갖고 비스코 일레스틱 스틸 이렇게 나오는데 트랜지언트 어널리시스에서 이제 임플리시트 하고 익스플리시트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죠. 뭐 이 점탄성을 해석할 때는 뭐 필요에 따라서 그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죠. 두 가지 방법 지금 이거는 익스플리시트 솔버니까 임플리시트에 가도 점탄성은 항상 지원을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점탄성에 관한 거는 그 재료에 항상 들어가 있죠. 뭐 이쪽까지는 뭐 크게 이게 주로 이제 이런 내용 자체가 사출 성형이나 금형에 관계됐다기보다 그 제품 쪽에서 그 응력 해석이 필요한 제품들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면서 이제 강도 개선이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뭐 제품 쪽을 좀 깊이 하려면 제품 쪽에서 특히 뭐 이 강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제품을 설계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어려운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뭐 우리는 그냥 상식 정도로 이 정도로만 알아두죠. 나중에 혹시 그 이제 플라스틱 소재로 그 제품 설계를 할 때 뭐 강도 계산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관계된 서적들이 다 있죠. 하나 소개를 하면 여기 보면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제품 디자인에 관해서 꼭 이제 구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제품 그런 것들은 이렇게 전부 이 점탄성 모델을 이렇게 가정을 해서 전부 실험도 하고 하죠. 이건 좀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뭐 요런 게 있다 뭐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죠. 하여튼 뭐 이렇게 클립이나 릴렉세이션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주로 이제 인장하고 전단 하중이 작용할 때 나타나는데 사실 그 압축 하중 받을 때도 나타나죠. 압축 하중 받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거는 우리 그 오링 같은 경우죠. 오링은 이제 오링 홈에 이제 이렇게 압축이 돼서 오링이 이제 이렇게 압축이 돼 갖고 이렇게
물려서 얘가 기미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데, 얘가 이제 압축이 돼서 초기에는 압축이 됐으니까 노이만 경계 조건이겠죠. 노이만 경계 조건으로 이렇게 압축이 돼 있을 때 FT가 초기에 크다가 나중에는 점점 얘가 이제 작아질 수 있겠죠. 고무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오링 같은 경우는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주로 이제 플라스틱 제품에서는 인장 또는 이제 전단 하중이 작용할 때 좀 심각하게 나오죠. 주로 이제 강도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제품에서도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주로 나사로 조립하는 부위 보면은 주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냥 플라스틱 재료에 바로 나사를 조립했을 때 나사를 몇 번 풀렀다 잠갔다 하면은 잘 망가지죠. 그런 거, 그럴 때는 이제 주로 금속 인서트 같은 걸 많이 쓰죠. 그리고 혹시 이제 플라스틱 기어 같은 거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많이 쓰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에서도 아마 주로 기어 같으면은 POM이라 그러죠. 아세탈 수지를 많이 쓸 텐데, 그리고 기어뿐만 아니고 롤러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베어링 같은 것도 있고, 압력 용기도 있죠. 압력 용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컴포지트 머테리얼이라 그러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경주용 자동차는 탄소 섬유하고 탄소 섬유로 보강된 플라스틱 재료를 차체 외곽에 쓰죠.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항공기에서도 주로 많이 쓴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필러는 나중에 설명이 나오니까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죠. 사출 성형하고 금형 설계에서는 이제 별로 관계가 없겠지만은, 플라스틱의 대표적 특성이니까 그냥 요 정도로 알아두기로 하죠.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플라스틱 종류로 넘어가죠. 플라스틱 종류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이론을 접근할 때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이 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이해하면서 접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량적 접근까지 이렇게 하면은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요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듯이 재료의 물리적 성질은 결국에는 전자기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래서 요 앞에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또 설명도 한번 에틸렌 같은 경우는,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직접
직접 한번 설명도 했죠. 여기서 나오나요?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에틸렌 모노머가 중합 반응을 거쳐서 이제 폴리에틸렌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의 성질은 결정하는 요인이 첫 번째로 분자 배열 형태, 여기서 이제 분자 배열 형태에서 뭐 구조가 집약된 구조냐 또는 가지로 연결된 구조냐, 당연히 플라스틱 재료의 특성을 결정짓겠죠. 그 다음에 분자 길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분자 길이도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분자 종류, 분자의 종류,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로부터 유추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당연한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서로 다른 모노머 간의 중합이라 그랬는데, 이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폴리스티렌을 우선 보죠. 폴리스티렌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분자 구조식이죠. 구조식이고, 여기서 이렇게 꺾인 거, 이건 우리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고등학교 때 분자 구조식 같은 거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폴리스티렌에서 지금 요쪽 요 CH2CH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요런 거죠. 하고 여기에 뭐 이렇게 달렸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뭐 이렇게 쭉 옆으로 달린 거죠. 여기서 이제 줄을 2개 걷으면은 결합이 두 번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 그냥 꺾인 선으로 생략된 거는 탄소가 생략된 거죠. 항상 탄소가 생략됐고, 탄소는 가지가 항상 4개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개, 2개, 3개, 4개가 나왔는데, 여기는 3개밖에 없으면은 여긴 이렇게 해서 수소가 생략된 거죠. 요 3개짜리는 다 여기 생략된 거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분자 구조식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폴리스티렌은 이런 구조식을 갖고, 그 다음에 스티렌하고 아크릴로나이트를 코폴리머라 그랬는데, 이 부분이 스티렌이죠. 이 부분은 같죠. 지금 이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이 부분까지는 같고, 이 부분이 이제 아크릴로나이트릴이라 그러죠. 요거 이렇게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모노모끼리 그 중합 반응을 해서 만들어진 거는 이제 코폴리머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 이제 ABS 같은 거는 얘도 이제 코폴리머인데 얘는 이제 터폴리머라고 써놨는데, 터폴리머는 그 세 가지가 그 중합 반응을 일으켰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여기 다음에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그 얘가 이제 아크릴로나이트릴이고, 얘가 스티렌이고, 얘가 그 뭐라고 있나요? 뭐 그냥 우리는 그 쭉 써져 있는 대로 읽죠. 발음은 좀 틀린 것 같은데 부타디엔이라고 그냥 읽죠. 이렇게 세 가지가 모여갖고 된 거는 또 터폴리머라고도 그러죠. 그 정도로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고요. 그럼 이제 당연히 그 서로 다른 모노머 간의 중합 반응을 일으켰으면은 그 성질이 달라지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고,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뭐 첨가제를 써도 그 특성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다섯 가지에 의해서 이제 플라스틱의 성질이 결정된다. 이 정도를 그냥 상식 수준에서 알아놓죠. 다음에 이제 이 열 가소성 수지하고 그 다음에 열 경화성 수지가 있는데, 열 가소성 수지는 우리가 서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죠. 서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고, 열 경화성 수지는 서머 세트라고 부르는데, 그 열 가소성 수지는 그 폴리머 분자 간에 나중에 이제 그 굳었을 때도 화학 반응은 없는 거죠. 얘는 열 가소성 수지는. 열 경화성 수지는 이 분자 간에 이제 화학 반응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열 경화성 수지는 그 나중에 이제 분자가, 제품 하나가 그 거대한 분자가 되겠죠. 이게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자동차 타이어 같은 거 있죠. 자동차 타이어 또 서머세트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 같은데 회로 기판에 그 백라이트를 쓰죠. 백라이트도 열 경화성 수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열 경화성 수지는
제품 자체가 하나의 이제 거대한 분자죠. 얘는 그 열 경화성 수지는 이제 다시 녹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열 가속성 수지 하고 열 경화성 수지 그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얘기들이 나왔고, 다음에 원소 뭐 결합 그룹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원소하고 결합 그룹들은 전부 그 결합의 강도가 다 틀리겠죠.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열에 대해서 안정하냐 안 하냐 뭐 그런 것들이 결정이 지어지겠죠.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고분자 고분자 재료를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뭐 각 결합들에 대해서 전부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겠지만은, 사출 성형 제품, 그 다음에 뭐 금형 설계 이쪽 관점에서 보면 그냥 요 정도를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상식에서 조금 보완한다 그러면 분자량이 클수록 기계적 성질은 좋아진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한 얘기 같고, 뭐 이제 일반적인 얘기 써놨고, 그 다음에 분자량이 일정하지 않다 그랬는데 당연히 일정하지 않겠죠. 그 몇천 개씩 중합 반응을 일으키는데 전부 균일하게 분자가 이루어지진 않겠죠.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죠. 다음에 뭐 가지 형태가 이제 유연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 유연성, 뭐 요거 부연 설명한 거죠. 사이드 체인 구조, 또 폴라리티는 뭐 우리가 제일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죠. 이번에는 이제 물 갖고 설명을 하면 H2O라 그러면 이렇게 돼 있겠죠. 전자가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살짝 플러스 전기를 이렇게 띄는 거고, 수소 쪽은 이제 오히려 전자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쪽이 이제 오히려 산소 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그래서 이렇게 극성을 갖는 거를, 그 분자 자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은 그 분자의 그 위치에 따라서 극성을 갖는 거를 이제 폴라리티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쭉 뭐 당연한 얘기들인 것 같고, 다음에 결정화도 얘기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죠. 뭐 첨가제 얘기도 나중에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죠. 요거는.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여기 뭐 첨가한 것들은 뭐 참고로 그냥 아주
쓰는 많이 쓰는 일반적인 플라스틱 재료에 대해서 이제 분자 구조식이죠. 참고하라고 해놨고요. 다음에 여기 이제 열 가속성 수지, 열 경화성 수지 여기 또 나왔네요. 뭐 앞에서 이제 설명했으니까 열 경화성 수지는 이제 분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이제 이렇게 분자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결합을 갖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결합을 가질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분자들 사이에 화학 결합을 또 가진 게 이제 열 경화성 수지가 되는 거죠. 열 경화성 수지는 일단 화학 결합이 됐으니까 기계적 강도가 굉장히 높겠죠. 다음에 열 가속성 수지는 쭉 돼 있고요. 다시 용융될 수 있고, 얘는 이제 오히려 부드럽겠죠. 부드러우니까 오히려 이제 충격 강도가 좋겠고, 다음에 얘는 이제 수축이 거의 없는 거죠. 수축이 거의 없고 치수가 굉장히 안정되죠. 얘는 열 가소성 수지는 열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가공 공정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죠. 제한적이고 좀 단가가 높다 그래야 되나요? 단가가 이제 높은 게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재활용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가공 공정에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장점이 많은데도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열 경화성 수지는 잘 안 쓰죠. 꼭 필요한 경우는 이제 반드시 이제 열 경화성 수지를 쓰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 열 가소성 수지가 전체 고분자 제품의 이제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 경화성 수지 대용으로 열 가소성 수지를 쓰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같은 종류도 많이 나오고요. 그 정도 알아두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 정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결정형 수지, 비결정형 수지는 일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죠. 여기 대표 재료 얘기가 나왔고, 요거는 전번에 설명한 내용이죠. 이건 다 설명한 내용이고, 열에 대한 것도 다 설명했고, 일반적인 물성치도 얘는 투명하다 그랬고, 얘는 빛의 산란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얘는 부분적으로 결정을 이루니까, 결정을 이룬다는 얘기는 안반해도 강도가 더 뛰어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화학적 저항성이 더 좋다, 얘는 안 좋다, 비교해서 안 좋다는 얘기겠죠. 다음에 얘는 지난번에 에틸렌 설명했듯이 잘 정렬이 되니까 수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되겠죠. 강도는 당연히 높고,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점성이 대부분 낮죠. 점성이 낮고 이쪽은 좀 높고, PVT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제 부피 수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가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저압에서 수축인데, 저압에서 수축이 굉장히 크죠. 물론 이제 저압 수축은 그 비결정형 수지도 사실은 크죠. 근데 이제 그 결정형 수지 쪽이 조금 더 크다는 얘기죠. 그 정도 알아두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고분자, 뭐 액상 고분자, 그냥 참고하면 되겠죠. 액상 고분자는 액체나 고체 상태에서 이제 모두 결정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액상 고분자라고 부르고, 얼로이하고 블렌드는 이제 얼로이는 유리 전이 온도가 하나라고 보면 되고, 얼로이는 이제 하나의 유리 전이 온도죠. 그 다음에 블렌드는 그냥 이제 단순히 섞여 있는 거니까 유리 전이 온도가 이제 여러 배 같겠죠. 이제 얼로이하고 블렌드하고 구분하는 기준이죠. 고분자 복합 재료는 뭐 첨가제 혼합한 거를 이제 고분자 복합 재료라고 하죠. 고분자 복합 재료라고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탄소 섬유 판에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플라스틱 재료를 판으로 겹쳐서 쓰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주로 경주용 자동차 외관이라든지, 요새는 또 전기 자동차 나오면은 전기 자동차 외관도 뭐 이런 식으로 활발하게 갈라 그러죠. 왜 그러냐 하면 전기 자동차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차체 중량이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량 감소를 위해서는 경량화된 재료가 필요하죠. 종래에는 이제 이게 주로 항공기 재료로 많이 쓰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를 보통 라미네이트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합판 생각하면 되겠죠. 합판 이제 이쪽으로 겹치고 이쪽으로 겹치고 이런 식으로 쭉 겹쳐서 쓰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것도 이제 컴포지트 머테리얼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첨가제는 우리가 유리 섬유, 또 탄소 섬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섬유가 실제로 이제 실 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아주 수축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재료겠죠. 얘네 둘은. 탈크는 그냥 알맹이죠. 탈크는 그냥 알맹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리 섬유 부분을 떼면 이 점으로 된 게 탈크라고 보면 되겠죠. 얘는 주로 이제 수축류를 좀
감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조금 예를 들어서 뭐 PP는 전번에 굉장히 부드럽다 그랬죠. PP 재료를 좀 딱딱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또 갖고 있죠.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죠. 그리고 출성형 제품의 특성, 뭐 여기부터는 다음번에 하죠.